자, 이제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입니다. 이거 이제 그 우리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보면은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할 때, 자, 그와 이로 이루어져 있죠. 이 그와 이는 공권 행사를 가리키고, 공권 행사를 우리 판례는 이론설에 기초한 판례에 가면은 강성 행정행위죠. 그러면 그 밖에 행정작용은 뭐고? 그러면 그 밖 행정작용에는 이제 흔히 세 개가 있습니다. 행정입법, 행정계획, 그 다음에 행정상 사실행위. 그 다음에 옆에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행정지도 이렇게 있어요. 사업형식 행정작용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행정작용에는 다시 한번 행정입법, 그 다음에 행정계획, 행정상 사실행위,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행정지도, 사법형식 행정작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법상 계약 탈락, 행정지도 탈락, 사법형식 행정작용은 개념 그 자체로 다 탈락해버려요. 그럼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상 사실행위에서 아마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법규로 이제 다룬 게 고시. 이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에 의한 통제 방법에 대해서 논하시 이렇게 놨어요. 이 약제 상한가 고시거든요, 이거. 약제 상한가 고시 얘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이 영역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보건복지부 고시는요, 강학사 행정이 밖에 행정작용이에요. 근데 강학사 행정이 밖에 행정이 어디 있냐? 행정입법에 있대요. 그러면 이 통제 방법 관련해서 첫째, 통제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이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냐? 그러니까 이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법규일 때 비로소 처분적 법규이므로 시동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이제? 자, 그래서 원래는 이게 더 써야 되는데, 원래는 뭘 써야 되냐면 이제 10점밖에 안 줘서 못 쓰는 거거든요.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통제 방법 이렇게 나왔잖아요. 고시에 대해서. 그럼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통제 방법인데, 고시는 있잖아요. 시송의 대상이 돼야지만 행정소송에서 통제가 되는 거지. 시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있잖아요. 통제할 것도 없어요. 통제 영역 밖에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판례가. 관심 하나 있어요. 하나. 뭐냐? 자유구성 원칙에 관행이 성립했을 때.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법령보충 행정규칙이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고시는 행정규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시는 행정규칙이에요. 근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자, 기억하십니다. 자, 수임행정기관이요. 수임행정기관. 내가 받는 쪽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이제 고시훈령을 말합니다. 고시훈령으로 그 법령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거. 이 법령은 뭐냐면 법률 플러스 행령이라고 했습니다. 법률 플러스 행령의 내용이 될 사항이 뭡니까? 이거 요건입니다. 이거 요건. 효과 아닙니다. 내용이 될 사항은 효과가 아닙니다. 법률이 요건과 효과를 위했을 때 요건입니다. 요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에 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 효력. 이게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당의 법령 이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효과가. 자,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대의적 구속력이 있다는 이 수식어가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이 뭐냐? 이법성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법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법규만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바로 그거예요. 법률이 원래 법률만이 기준이 된다 그랬다가 법규가 될게 그랬을 때 시행령까지 이제 붙여주죠. 그럼 여기서 볼 때 첫 번째, 자, 그 법령의 구체적인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이 있냐? 그 법령 규정이 있으면 그 효력에 의해서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런 뜻이죠. 자, 보건복지부 고시는요, 국민건강보험 법령의 위임이 있습니다. 그럼 위임이 있으면 뭐예요?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요거 위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정됐어요, 이게 고시가. 그러면서 요거 구치하는 뭐였냐면 요양급여행위, 약제, 치료 재료가 무엇인지를 보충 구치하는 기능을 했어요. 문제는 요 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요것만 하라고 했어요. 요거를 언급을 했습니다. 요거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위 법령의 임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인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상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라는 사항 외의 사항까지 하면 그게 외의 사항까지도 구체화해버리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위임의 한계는요. 위임의 한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명시적 한계입니다. 이거. 명시적 한계예요. 이거. 남용이 아니고 이거 일탈이에요. 일탈. 위임은요.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결합하여 대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서의 효력을 갖게 돼요. 얘가. 그렇다면 이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입니다. 법령보충 행정규칙이면 처분적 법규가 이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고시가 한국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여부, 행공특보권의 국권직관. 자, 보건복지부고시는요, 이제 행공특보권의 국권직관은 한마디로 하면 개직구입니다. 개직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이에요. 그럼 개별적, 구체적인 점 보자고요. 개별적, 구체적이죠. 자, 특정 품명과 특정 측정 규격 및 특정 제약회사의 치료 재료에 관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 상한 금액을 명시했다. 그러면 자, 개별적, 구체적이니까 저게 뭐죠? 직접만 나오면 되죠. 이제 직접이 매개 없입니다.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러니까 이 특정이란 말은 개별적, 구체적이란 말과 동의어죠. 이 특정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 특정이란 표현을 쓰면서 일리 연결시켜주고 이게 사안포섭이고, 그 다음에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래서 다음에 바로 직접 나오죠. 그래서 개직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이거 약제 관한 비용을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지금 국민의 권리 및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는 국권직관에서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처벌입니다. 설문 해결. 통지 방법은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에는 두 개가 있죠. 지송과 무효행 소송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를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다 똑같아요. 이제 다 똑같아. 그래서 문제의 소재 이게 불형 별표일. 불형의 별표일이 행정처분 기준이 법규냐 그랬더니 학설이 이제 불형이 있으면 헌법 제95조에 있다는 게 이제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따라서 형식을 보면 헌법 제95조에 있으니까 이건 법규명령이지. 그랬더니 아니야, 헌법 95조에 있더라도 그 실질은 뭐라고요? 별표는 뭐예요? 별표가 실질이에요. 여기가 불형 형식이고요. 여기가 실질이에요. 그러면 별표가 뭐냐면 별표는 규칙이에요. 별표는 사무처리 기준이고요. 사무처리 기준을 법규 형식에 삽입하는 입법 기술이 이게 꼭 별표로 들어가요. 나머지로 들어가는 게 반드시 별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질은 보면 사무처리 기준이어서 이거는 행정규칙으로 보자. 홍정선 교수님 법률수권회에서 제정되면 법규명령 행정청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서 제정이 되면 행정규칙이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행정규칙을 봅니다. 볼까요? 자, 법 있고 시행령, 그래서 법령입니다. 지금 청소년법법 49조 1항 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40조 별표 6. 자, 그래서 법령 안에 있어요. 법령 안에 있는 별표는요. 법령 안에 있는 별표는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이거든요. 판례가 그래요.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법하고 시행령에 있는 별표들은 전부 다 법규명령이야. 즉 법률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죠. 이건 불형이죠. 건설교통 불형이죠. 시행규칙 53조 1항 인정한 별표 16 운전면허 행정 처분 기준은 이제 처분 기준입니다. 처분 요건이 아닙니다. 기준과 요건은 다른 말이에요. 막 기준을 요건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이거는 자, 형식은 95조의 불형으로 형식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뭐냐 했더니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이라는 거예요. 즉 처분 요건이 아니고 이미 요건은 충족되어 있는데 어떤 처분을 할 거냐에 대한 효과 선택을 하는 기준이래 그냥. 그래서 처분 절차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하고 지나지 않냐므로 대의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대의적 효력이 없어요. 이 말은 뭐다? 위법성 판단 기준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검토 행정입법 과잉 현상으로 인하여 법규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구체적 타당성 때문에 이거를 뭐라 보자 무슨 법규명령 보자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구체적 타당성 확보 측면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형에 규정된 별표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으로 보는 결의가 판례 타당하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법률은 이거는 현재 299명의 입법 의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1인의 대통령으로
돼 있죠. 근데 한 명의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299명의 총합의 이 민주적 정당성이 똑같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전체 선거구 하나고 여기는 분할된 선거구를 한 개의 대한민국의 한 개의 선거구를 분할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든 법률이나 그다음에 이인받아서 만든 시행령이나 뭐다 같은 크기니까 둘 다 법규다. 그런데 그 밑에 몇 밑에 대통령 밑에 기관으로 있는 자들 총리와 각 부서의 부령은 총리와 부령은 이건 뭐죠? 민주적 정당성이 1도 없어요. 얘네들은 1도 없기 때문에 심부름을 요건면에서 시키면 그건 법규명령으로 봐줄게 많이 양보해서. 그러나 효과면 쪽은 그건 절대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게 바로 별표를 둘러싼 논쟁점이에요. 그게 별표를 둘러싼 논쟁점인데 그게 사실은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논쟁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주권 정부라고 해서 선출 권력의 오이시성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통상산업청 부령 별표 이런요 법규가 아닙니다. 법규가 아니니까 이거는 보다 항고 소송을 통한 통제를 할 수가 없다. 필요하지 않아요. 통제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통제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다 똑같은 거니까 다 똑같아요. 식품 표시 기준이 이것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다. 예시죠. 넘기겠습니다. 그냥 여기 다 넘기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뭐 더 들어가질 않아요. 딱 여기까지 살짝 분만 핥고 나서 그냥 나옵니다. 다. 왜냐하면 이거를 많이 물어볼 수가 없어요. 사례형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 물어보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행정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행정계획으로 되게 문제는 많아요. 또 문제는 많고 행정계획. 자, 구속적 계획. 구속적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자, 구속적 계획은요. 딱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 이 땅 뺏기다. 땅 뺏기다. 그러니까 뭔가 땅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계획이에요. 계획인데 요 계획이 고시됐다 이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고시돼 버리면 구속적 계획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고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고시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병의 이제 주장이 뭐였냐면 바로 앞을 보겠습니다. 병의 주장. 여기 보면은 병은 의리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P5구역 내 주민 중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있다. 그래서 정비 계획을 수립한 점하고 이 계획에 따라 정비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P5구역에 대한 녹지 비율이 축소되어 국민의 환경적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점, 계속 그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단독주택단지 주민의 주거권,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점을 근거로 자, 계속 그 지역에서 산다 이 말이 뭐예요? 존속보장이죠.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가 되는 거죠. 못 살게 하는 건. 그다음에 거기서 살고 싶으니까 이제 주거권도 있고. 그래서 의뢰 정비계획 수립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병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논하시오. 30점짜리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비주장의 타당성이기 때문에 이 주장이 뭐냐면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이 위법하다고 첫 번째 하나는 주장했고 두 번째는 정비계획 수립 자체가 계획 수립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위법한 여부. 자, 여기 봤더니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서 해당 도시계획 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게 하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공고 공람이 핵심이에요. 행정계획은. 특히 남의 땅을 뺏는 행정계획은 핵심이에요.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의 권리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지, 행정의 민주화, 신뢰 확보입니다. 그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 결정은 위법하다예요. 이거 무효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왜냐면 도시계획 결정은 위법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사만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아니했다는 점에서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결여되어 행정민주화 신뢰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아파트 단지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사만을 반영한 갑의 정비구역 지정 행위는 절차의 하자로 위법하다.
위법해요. 위법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럼 정비계획 수립행위는 그 위법하냐? 행정행위입니다. 이건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은 그 규범의 형식상 일반 재량과 다른 계획재량이다. 그죠? 일반 재량. 그래서 계획재량입니다. 이거 일반 재량은 남용사유가 있잖아요. 남용사유가 목사, 비평, 부타지수라고 8개인데 계획재량은 남용사유가 3개밖에 없어요. 형량, 혜택, 형량, 흠결, 오형량. 그래서 계획재량의 내용 통제에 관한 법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형량하자의 법리라 합니다. 그런데 의뢰 정비계획 수립은 위법헌지와 관련하여 정비계획 수립에 형량하자가 있냐 문제가 됩니다. 형량하자가 있는지 여부. 나머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읽어서 쓰면 이게 기억이 나면 되는데 만약 못 쓰겠다 그러면 지금 밑줄 친 것만 쓰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행정 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요. 위반 결정하면 구속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료가 있죠. 여기서 비교적 광범위한, 이때 광범위가 뭡니까? 브로드된입니다. 브로드된, 영어로. 브로드된. 그러면 이 된자 뒤에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비교급이니까. 이 된이, 여기 된에 있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일반 재량행위예요. 그러니까 일반 재량행위보다 더 넓은 이런 뜻이에요. 이 광범위한이, 광범위한 그런 뜻이 아니고,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간다. 이 말은 일반 재량행위보다 더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갖게 돼. 다만 행정 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 그러니까 광범위하다 그러는데 무제한적은 아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행정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공익상호간, 사익상호간. 그래서 나온 공익과 사익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정당하게 비교 교량한다는 제한이 있어요. 그럼 요것이 안 돼 있는 이제 병리적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정당하게 비교 교량해야 된다는 이 제한이 있는데 이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지 않았다는 병리적 현상이 있을 텐데 그 병리적 현상만 외우시면 된다고요. 그랬을 때 행정 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첫째 이게 병리적 현상이에요. 요게 이 경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형량 혜택 이 형량의 고려 대상이 마땅히 포함시키는 누락한 경우거나 형량 흠결 이 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의 하자에서 위법하게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자, 이 형량이 뭡니까? 형량이 뭐죠 이거? 형량은 질적 가치를 양적 가치로 있잖아요. 전환하는 걸 형량이라 합니다. 이거 아시겠죠? 질적 가치를 양적 가치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걸 형량이라 그래요. 이걸 뭐냐면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하는데 사회과학에서 조사 방법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형량이거든요. 근데 그 형량의 요소가 뭐냐면 이익. 그래서 공익, 사익이라는 것을 양적 가치로 바꾸어라. 근데 바꾸는 행위를 전혀 안 했어요. 이게 가서 무슨 뭐 형량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저기 이렇게 양적 질적 공익과 질적인 사익인데 이거를 비교가 가능하도록 수치화 안 하면 이익 형량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익 형량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걸 빼먹었어요. 그건 수치로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목차 항목이 있지가 않아요. 이거 항목의 자체. 그 다음에 이익 형량을 하긴 했는데 이제는 비교 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기록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구역 내 주민 중에 공동단지주택들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거는 정비가 사업이 시행될 경우 피오구에 대한 녹지지역이 축소되어 국민의 환경지역을 침해하게 된다. 수립한 결과 따라서 계속 그 지역에 살고자 하는 단독주택 주민의 주거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거는 뭐죠? 마땅히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기초요소가 누락되었죠. 그죠? 의견만을 수렴하면 되게 이거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만 수렴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빠져 있잖아요. 지금 아예 안 했잖아요. 빠져 있잖아요. 항목 자체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땅히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 누락됐어요. 이거 형량 흠결로 이걸 형량 흠결을 하죠. 이걸 계획수립에 형량하자가 있죠. 그래서 위법하다. 이렇게 사안포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쓸 게 아닙니다. 이런 우리 시험은. 자, 그래서 위법하고 그 다음에 원칙 이제 뭐냐 이거 주장이 타당하다. 병의 주장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거 2021년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 이거 1차 6모인데요. 2021년 여기는 다 나오고 이건 다 나왔죠. 이건.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 신청에 대한 광역시장의 거부행위가 수용의 대상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갑주장의 타당성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위법해.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실내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이루어져서 위법하다. A주식회사 주장의 타당성 금방 실내 이익이 뭔지 가르쳐드렸습니다. 존속성, 정당성 그걸로 하는 거예요. 딴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관리 폐지가 그렇다. 그 다음에 보호조례가 지방자치법상 감독수단들에 대해서 검사시어 조례안을 의결한 경우 이렇게 나왔죠. 기관 소송을 가면 되겠죠. 감독수단이니까 그렇다면 감독수단이니까 이제 감독청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어떤 현상일 때 이제 그 얘기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는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빨리빨리. 아마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게 다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들어간 겁니다. 일단 거부입니다. 거부.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폐지 신청, 갑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폐지 신청에 대한 을광역시장의 17년 15일자 거부 행위 이게 시송의 대상이 되는지 하려면 뭐예요? 판례에 가면 거부가 처분이 되는 걸 얘기해 줘야 되겠죠. 판례에 가면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고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이나 법적 상태에 어떤 변동을 초래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상 소리상 조건이 있으면 거부 처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권 있는 처분에 대한 거부 행위 신청 법상 어떤 변동을 초래합니다. 요거 가산점. 이거 무조건 가산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요게 처분이냐 이제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냐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행정법 제19조와 동법 2조 1항 1호에 의하면 수용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행복특보권의 국권 지경이다. 그럼 여기서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행정계획이에요. 행정계획입니다. 그럼 행정계획 영역에서 처분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 대중골프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도시계획 시설이죠. 골프장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그 구역 안에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자 계획은 이건 뭐냐면 이게 고시된 효과입니다. 고시가 되면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토지 형질 변경 금지, 신축 개축 증축 금지 등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라는 의무의 부담을 명합니다. 못하게 금지 의무를. 그래서 국권 지경 이어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맞다. 그렇다면 자 그 신청권이 있는 처분에 대한 거부 행위는 신청의 법적 상태에 어떤 변동을 초래한다고 아예 판례가 간주를 해버리니까 그럼 이것만 이제 보시면 되겠네.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느냐? 일단 구신 누구다. 국제사건 신청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해서 일반 국민을 위한 신청이 있는지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사안의 경우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해 어떤 신청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다. 첫 번째 규정이 없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은 자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된다. 장기성 종합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거? 가변성이죠. 따라서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 하여 지역 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다. 이건 가변성이 있어서 종합성, 장기성, 가변성 이건 뭐예요? 권리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픽스된 상태가 없기 때문에 이건 법률상 이익도 없게 돼요. 그래서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어요. 이 권리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신청권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계획 변경 청구권은 없어요. 왜냐하면 권리성은 장기성 종합성에서 유리하는 가변적 성질을 갖고 있으면 권리성을 절대 인정 못합니다. 법학에서는 인정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이 가변적인데 권리성 인정한 게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집합 물건에 대한 양도담보예요. 돼지 새끼들, 양도담보 물건, 그거 시험 문제가 엄청 나옵니다. 그거 뭐냐면 장기성, 종합성인데 가변성이거든요. 그거. 자 그런데 그러니까 권리는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인정해 주세요? 신청권은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그래서 보면 도시계획지구 내 토지 소유자입니다. 도시계획지구 내 토지 소유자에게는 자 도시계획법상의 이반 제한 규정과 이반 처리와 통보 의무 규정 이런 뭐가 있어요? 제한이 있으면 마치 결과 통보가 의무적으로 있으니까 제한하면 돌아오네. 이거 신청권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거는 신청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 볼 수가 없어요? 2반입니다. 앞에 있는 2반. 2반은 뭐죠? 특정 처분에 대한 신청이 아니고
정책에 대한 위반이에요. 일반적인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권을 보지는 못하죠. 그래도 어쨌든 신청권의 구조는 갖고 있죠. 두 번째, 헌법 제23조 3항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입니다. 그 조리상 신청권은 뭐냐면 실체법인 행정법 제도상의 보장의 취지면은 그거는 뭐다? 그건 조리상 신청권이에요. 근데 이거 조리상 신청권이 안 돼요, 헌법에. 근데 조리상 신청권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버려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이렇게 합쳐버려요. 그러면 하나의 신청권이 나온다 이런 뜻이야. 이게 말로는 수학이죠. 더하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헌법이 아닌 헌법의 제도가 아니라 제도적 보장이라면 재산권 보장을 배우셨잖아요. 제도적 보장. 헌법의 제도적 보장이 아니고 실체법인 행정법상의 제도적 보장 때문에 나타난 조리상 신청권이 뭐냐? 그게 학교용지, 토지 초과 이익, 토초세 있죠. 초과이익 환수제도. 초이완이라고 하는데 초과이익 환수제도상에 뭐가 있었냐면 학교용지 부담금 감면 처분이 있어요. 학교용지 부담금 감면 처분에 이 조리상 신청권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취지상 인정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조리상 신청권을 거기에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이걸 판례가. 그게 왜? 실체법 부동산 3법 중에 하나인 초과이익 환수제도 거기에 나오는 제도의 취지상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헌법이잖아요. 헌법이니까 이거는 조리상 신청권보다는 미쳐 못 미치는데 여기 앞에 있는 거 위반이니까 여기는 법규상 신청권 그럼 둘이 합쳐 하나의 신청권 나와. 그래서 하나의 신청권이 나옵니다. 갑은 도시구역 지역지구내 도시계획지구내 토지 소유자이므로 그 국민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설문해결 추동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재계약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위법해요. 실계인가가 이제 취소돼야 한다는 갑의정의 타당성과 관련해 첫째. 이게 하자승계 논의예요.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입니다. 전제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이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하자가 시시계인가에 승계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요건입니다. 요건. 자, 이 전제 요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르쳐 드렸죠. 하자승계가 논의되는 곳이 어디죠? 하자승계가 논의되는 곳이 어디죠? 논의되는 곳이 본안입니다. 본안. 그러면 본안에 들어가는 전제 요건이 뭐죠? 전제 요건은 후소 처분이죠. 후행 처분이 소재이익에 적법해야 됩니다. 후행 처분에 적법해야 된다. 이게 소재이익의 적법성을 말합니다. 너무나 실행동에서 뭐라고 하죠? 후행 처분은 선행 처분과 다른 독자적 위법사여야 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오고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독자적 위법사의 논의가 왜 나옵니까? 재결치송도 아닌데. 그 원처분하고 재결치송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판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판례 보면 하자승계 한번 봐보십시오. 하자승계 논의 전제 요건입니다. 요건. 그러면 선행이나 호행위는 모두 시정의 대상에 들어 처분해야 되고 선행 처분이 취소사유가 존재해야 되고 불가증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호행 처분은 적법해야 되는데 이 적법이 위법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재가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적법의 반대말이 적법이에요. 위법의 반대말은 적법이 아닙니다. 그럼 선행인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은 특정인에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강성 특권 처분이고. 그 다음에 후행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에게 공사를 허가하고 수용권을 부여하죠. 뭐예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들어설 땅을 뺏는 사업이 이거 인가가 실시계획 인가가 이거요. 사업 인정 처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처분이에요 이거요. 자, 각상 특허입니다 둘 다. 그럼 선행의 불가증력은 명백하게 발생했었고요. 본안 문구 자체로. 그러면 이게 지정받으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다른 법령의 면허가 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한 서류사본을 지정시청자에 첨부해야 하는데 그런 서류사본들 가운데 일부를 누락했던 점 이거는 절차상 하자죠. 절차상 하자는 취소사유죠. 중대한 법규만 아니지만 명백한 법규만이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취소의 제기는 적법하죠 지금.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과 실시계획 인가가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요건을. 그렇다면 이게 승계되느냐? 그랬더니 판례만 기억하면 됩니다. 결하완 독별발 예수입니다. 선행인과 후행인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과를 완성한 결하완 이 경우에는 승계됩니다. 그런데 서로 독별발 독립화의 별개효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요. 이게 하자가 승계되지 않은데요. 여기에 앞에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당연무효가 아니라 당연무효일 때는요. 결하완 독별발 전부 다 당연승계입니다.
당연 무효일 때는 결하완이든 독별발이든 이건 무조건 승계예요. 왜? 일련의 절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그칠 때에는 그 경우에도 선행에 따른 회의가 예측 불가능하거나 수임 불가능한 경우는 하자가 승계되는 게 아닙니다. 하자 승계된다고 쓴 사람 너무 많아요. 예외적으로 후행을 다투면서 선행의 이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자가 승계되는 것과 이 주장한다는 말의 차이가 뭘까요? 승계는 뭐냐면요, 이게 결하완이잖아요. 그러면 판사님이 당연 승계예요. 바로 이법성을 인정해줘요. 그런데 독별발일 때는 변론주의로 돌아가서 이 법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해필은 왜 주장이란 말을 썼을까요? 이건 더 어려워지니까 계속 말하기를 주장이는 이거는 있잖아요. 좀 더 복잡한 논의가 또 있어요, 이게.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변론주의 공부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은 특정인에게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실시계획 인가 처분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 땅을 뺏을 수 있는 수용권을 부여하는 걸 목적으로 하므로 독별발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경우의 수를 일단 나눠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업보섭에서. 그렇다면 이제 예수, 예측 가능성, 수행 가능성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면 되는데, 예측 가능합니다. 모든 하자승계 시험에서 전부 다 예측 가능합니다. 1년 예측 가능성이 뭐냐면요, 선행처분이 안 나왔다면 후행처분도 안 나왔을 텐데 이 관계에 있으면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수인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예요. 자, 수인 가능성, 수인 불가능성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권리의 잠잠자냐는 뜻이에요. 이게 권리의 잠잠자면은 이거는 수인 가능하다예요. 근데 권리의 잠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수임 불가능 이렇게 돼요. 그러면 권리에 잠잤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행처분의 취소용 기간 내에 소재기를 해서 불가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얘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책임 없는 사유가 뭐냐?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뭐냐? 그랬더니 그건요, 선행처분의 성질에 달렸습니다. 선행처분의 성질이 뭐냐? 침입적, 수익적이 명백하냐는 거예요. 침입적, 수익적이라는 이 성질이 명백하냐고요. 성질이. 아까 성유할 때 유형이 사실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선행행위의 유형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선행행위의 유형이 침입적이자면 그러면 무조건 뭐 할 수 있어요? 제소기간 내에 다툴 수가 있습니다. 선행행위의 유형이 수익적이면 제소기간 내에 무조건 못 다툽니다. 원고적격이 없어서 수범자 이론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이게 물음표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물음표가 뭐냐? 후행행위가 나와야 선행행위의 유형이 침입적인지 수익적인지 역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유일하게 하나 있죠. 공시지가요. 표준지 공시지가든 개별 공시지가든 그거는 후행 처분이 나와야 침입적인지 수익적인지 결정됩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는 뭘 하기 위한 거냐면요. 하나는 과세 처분. 부동산 과세 처분을 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보상금, 수용보상금 처분에 이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럼 개별 공시지가가 이제 상승했어요. 인상되면 과세 처분으로 가면 침입적이고 이게 이제 보상금으로 가면 얘가 수익적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뒷부분에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이 물음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제소기간을 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요걸 말합니다. 지금 이해되시나요? 요 말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표준주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자승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표준주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정제도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지가를. 그래서 이 친구가 정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 정정을 받았어요. 정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또 이의제기를 안 해요. 이미 받은 거니까. 그러고 나서 뒤에 과세처분은 아주 미친 듯이 크게 맞았어요. 왜 그러냐? 공시지가가 높아서 그래. 공시지가 그래서 다퉜거든요. 하자승계. 그랬더니 판례가 하자승계가 인정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권리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경우를 하자승계 안 해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다투지도 않고 그냥 오면 하자승계 인정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현실 세계에선
안 다툽니다. 소송으로 갑니다. 기다렸다가. 자, 그 다음에 도시관리 계획 폐지는요. 폐지는 행정계획이죠. 일단은 행정계획의 폐지죠. 도시관리 계획은 행정계획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폐지 행위는 행정계획의 많은 행위 중에 하나 또 행위니까 행정계획이죠. 그래서 이거는 계획질량 행위죠. 이건요. 계획질량. 여기까지 들어가고. 그럼 위법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계획질량의 남용이 있느냐. 즉 아까 얘기했던 형량 흠결, 그 다음에 형량 혜택, 오형량이 있느냐. 그 다음에 기본법 12조 제1항 위반이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질량. 아까 여기 다 외울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외우면 된다. 그래서 따라서 이후부터 행정주체가 행정기관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서는 누락하거나 이익형량에서는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랬을 때 폐지하는 것은 형량하자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돼요. 폐지할 때도. 따라서 A 주식회사의 이해를 반영하고자 A 주식회사 임직원과 4개월을 걸쳐 10여 차례 협의 및 면담을 실시했다. 10여 차례. 그럼 이거는 이미 뭐죠? 다 한 거죠. 그래서 이 절차를 거치고 나서 행했으므로 형량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4개월 동안 할 정도면 모든 거 고려할 사항은 다 고려했다는 거죠. 도시관리 계획 폐지에 계획질량의 남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뭘 파고드는 게 아니라 법학이라는 것은 밖에 드러난 형상들을 보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추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조 제1항 위반이냐. 여기는 이제 여기 신의성실 원칙이죠. 이거. 그래서 여기 보면 신의칙이 이제 합리적 신뢰에 반한 첫째, 자, 여기 뭐냐면 공적 견해 표명이 있죠. 공적 견해 표명. 둘째, 이제 그 다음에 기책사유, 신뢰한데 기책사유가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떠한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죠? 이거 외우십시오. 요건을요. 네 번째는 이제 반하는 처분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여중에 공적 견해 표명이 있죠. 공적 견해 표명. 공적 견해 표명은 이건 두 개가 중요합니다. 두 개. 첫 번째는 질의에 대한 응답이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 질의가 없으면 공적 견해 표명이 안 됩니다. 질의가 있어야 돼. 질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공적이어야 된다.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의사 표시가 되죠. 이 공적 견해가 뭐냐? 공적 견해가 그래서 담조지임이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그다음 이런 걸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됐고요. 두 번째, 신뢰하는데 기책 써야 돼요. 신뢰 아까 얘기했죠. 예, 공적 견해 표명의 존속성 신뢰, 공적 견해 표명의 정당성 신뢰. 그래서 존속성 신뢰니까 반하는 처분이 나올 수가 없을 거다. 반하는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존속성 신뢰를 해친 거죠.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공적 견해 표명의 정당성을 지금 훼손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뢰원칙 위반이다.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런 거 이제 논의가 있는지. A 주식회사가 도시관리 계획이 폐지됨을 말미암아 그간 대중골 부장 설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었어요. 지출을 한 막대한 비용이 무의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그 결과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는 등 도시관리 계획 폐지가 자신의 신뢰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근데 이 신뢰이익이 되려면 뭐예요? 존속성, 전당성이에요. 자, 도시관리 계획을 고시한 것만으로는 행정청의 사업 시행에 관한 공적 경험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 질의가 없잖아요, 지금. 아까 분명히 질의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질의성이 이게 흠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 견해 표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기존 행정계획의 전속에 대한 특정인의 기대이익을 장기성, 가변성으로 특성화한 행정계획의 변경에 대한 공익보다 항상 우선시할 수도 없어요. 그죠? 이게 장기성, 가변성을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권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판례가.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따라서 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도 역시 없습니다. 이게 존속성 신뢰가 없습니다. 가변적이라. 따라서 행정법 12조 1항 신뢰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사항 보수만 제대로 해주세요. 점수 폭등합니다. 폭등해. 그 다음에 위법한 광역시 B산 보호조례 이 안이 자 조례 통제는요. 여러분 추상적 규범 통제입니다. 조례 안도 통제합니다. 조례가 공포되어 적용이 됐을 때 비로소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적용이 됐을 때 비로 통제하면 그걸 우리가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하죠. 추상적 규범 통제가 우리 조례에서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그래서 을광역시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감독수단이 뭐냐 했더니요. 192조 1항의 제의 요구 지시, 그다음에 192조 5항에 한 제소 지시 이 두 개입니다. 제의 요구 지시, 제소 지시밖에 없어요. 지시.
지시인데, 자, 제2요구 지시, 법률 규정 보고 베낀 다음에 이제 해주면 됩니다. 법령 위반, 공익을 현재 해친다고 판단되면 하면 됩니다. 자, 제2요구 지시의 효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2요구 지시는 이제 뭐냐,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법 보고 베끼세요. 그 다음에 5항에 한 제소 지시, 여기는 자, 여기 보면 직접 제소도 가능하고, 제소 지시, 직접 제소, 집행정지 결정 신청까지 다 법정 보고 베끼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베끼시고, 이건 제도를 보고 베끼면 점수 주겠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걸 못 써버렸습니다. 학생들이 모의고사인데요, 전혀 못 쓰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택지 개발, 그러니까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강제집행제도 있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강제집행제도 구속적 기간은 끝났고요. 강제집행제도는 대리직강이죠.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만 나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있잖아요. 여기에 시정 조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 사실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법에 공표하고 있지 않다면, 이걸 안 타면, 이게 지금 이걸 안 하고 있어, 27조를 안 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대집행 요건을 첫 번째는 충족하느냐, 두 번째는 자, 공정거래원의 27조 있잖아요. 지금 여기 27조 시정 조치가 있는데 27조에 의한 대집행이 가능하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행정 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요건을 충족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서 판례가 중요한 게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 자, 이거 대체적 자기 의무죠. 대체적 자기 의무. 그래서 의무자의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것만 외우셔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행위 금지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 위반 사실 공표를 명하는 시정조치 명령은 일신 전속적,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비대체적이다. 일신 전속적이라는 표현이 비대체적이에요. 비대체적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일신 전속적 자기 하명, 그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행위 금지 명령은 더군다나 부작위 하명입니다.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집행력이 없죠. 자기 하명이 집행력이 있죠. 그러니까 집행력이 있어야 대집행을 할 수가 있죠. 법 위반 사실 공표 의무는 자기 의무이긴 한데 이건 비대체적이었다, 거기다. 그래서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요건을 충족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특별법이 있냐는 거예요. 대집행이 가능한 특별법이 있냐. 판례는 특별법이 있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학설은 판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판례는 요걸 기억합니다. 요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집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집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 많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잘못 읽는 분들이 봤어요, 저요. 이렇게 읽는 분들 봤어요. 대집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 만을 준용한다. 이렇게 읽는 분들 봤는데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 끊어집니다. 대집행 요건 전체, 그리고 대집행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 만이에요. 이렇게 둘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는 그 처분의 성격에 맞게끔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대집행 요건은 완벽하게 여기도 적용을 해라, 준용해라. 그러니까 뭐요? 대체적 자기 하명의 불이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정수로가 판례가 타당합니다. 그래서 27조에 대집행 가능하지 않고요. 대집행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가 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는 대집행,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하나의 문서. 요거는 건축법 80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여기는 하나의 문서에 그 대집행 하명, 그러니까 강학성 철거 하명하고 대집행 계고가 들어있을 때, 요거 그 반복됐을 때, 처분이 반복됐을 때 1차 계고, 2차 계고, 요것만 아시지, 요거 실질적으로 이게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이렇게 모의고사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분명히 이거 내릴만 한데.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의 문서로 했을 때. 자, 그런 얘기고. 근데 여기서는 딱히 대리직강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오고. 여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몇 번 문제냐면, 똑같은 문제인데.
자, 산문에 이제 479페이지 산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74조가 있습니다. 74조. 7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법 시설물들의 철거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그다음에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행정재산이죠. 행정재산. 여기 국유재산입니다. 지금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국유재산 시설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땅입니다. 땅을 점유하고 있거나 땅 위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주택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유재산에다가 이제 저희 노점 같은 거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다 이거. 그 의무를 실현하는 강제집행수단이 맞다. 그런데 이런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활용되는 학생문화시설 공간을 반환받겠죠. 학생문화시설 공간에 국유재산이죠. 국립대학교니까. 그 다음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니까 이건 뭐죠? 시설물이죠. 시설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죠? 각종 이제 식당 시설물이 있죠. 책상,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시설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첫째, 이탈리안 레스토랑 활용되는 학생문화시설 공간 반환 의무가 대체적 자기 의무냐. 공간에 반환 의무가 부동산. 둘째, 국유재산법 74조에 지금 대집행이 가능하다고 여기 돼 있는데 철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철거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대집행은 철거를 말합니다. 이거 대집행은 철거를 말해요. 그럼 이탈리안 레스토랑 활용되는 학생문화시설 공간 반환 의무가 대체적으로 이 공간 반환 의무를 우리가 명도로 합니다. 명도. 이거 일본 한자입니다. 명도 일본 한자. 비워서 넘긴다. 근데 비워서 넘긴다는요. 비운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걸 명도 의사입니다. 근데 이 명도 의사, 이 의사는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일신전속적이고 비대체적이죠. 따라서 명도는요 비대체적 자기용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 이전을 받는 데 있는, 자, 그래서 점유 배제가 뭐냐 이거 비운다, 깨끗하게 비운다. 그 다음에 넘긴다, 깨끗하게 비워서 넘긴다. 그걸 명도라 그래요. 이게 일본 한자란 말이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 실력 행사가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밖으로 빼내는 것이 필요하지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직접 강제의 방법이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직접 강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거 영장 받아야 됩니다. 처분청에게. 처분청 가서 이거 영장 받아요. 집행영장. 그러고 나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사안의 경우 이탈리안 레스토랑 활용되는 학생문화시설 공간 반환 의무는 레스토랑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 이전을 받는다는 점에서 명도 의무이다. 따라서 명도 의무이므로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집행이 가능하냐? 왜?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학설은 이건 특별 규정이다. 아니다. 이거 준용 규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개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 요건면을 봤더니 동시에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요건, 그 다음에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만을 준용한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고, 그것이 대체적 자기 의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특별 규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 대해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즉 특별 규정이 아니다. 검토. 그다음에 사안의 경우 대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자, 이형결정의 기속력하고 그 다음에 유효한 처분의 집행력의 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형결정의 기속력 이전에 소급표 문제 있죠. 이형결정 소급표. 그 소급표가 있잖아요. 이 소급표가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소급표가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처분이 이법화나 유효한 것으로 어떻게 되죠?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공정력 때문에 있잖아요. 굳어져 버립니다. 그걸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하죠. 이 형식적 확정력으로 처분이 유효 상태로 굳어져요. 특히 일반 사건에서 불가증력이 발생해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걸 그걸 기회로 유효하니까 집행력으로 해서 대집행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대집행 들어가면 위헌 결정의 기속력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거기서 기속력이 튀어나옵니다. 이걸 소급표로 유효하니까 집행행위를 했더니 그 집행력에 대해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유효한 처분의 집행력은 뭐다? 행정실체법의 효력이고 위헌 결정의 기속력은 뭐예요? 헌법상 효력입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효력과 집행력이 충돌하면 그 힘의 크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위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